오늘은 이제 연안 빅데이터 분석과 AI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안에서 어제는 저희가 파이썬을 사용해서 코딩을 하진 않고 저희가 그냥 오렌지를 사용해서 오렌지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노코딩 기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조금 어드밴스드하게 나아가서 이제 코딩을 하면서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제 코딩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연안 빅데이터 요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해줄 이제 홍동진 연구원은 지금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어, 여러 대학에서 지금 강사로도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에서도 이제 어, CEO 아니셨죠? 네, CEO 공동 CEO로 네.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어, 전문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홍동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시간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동진 선생님 좀 발표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어, 같이 워크샵을 진행을 해볼 홍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선생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신청 주신 메일로 오늘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이제 배포 자료를 이제 따로 전송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 미리 한번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내돼 있듯이 오늘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파이썬 코드를 실습을 해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당장 파이썬 환경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관계로 구글 콜랩을 이용을 해서 미리 설치된 환경에서 같이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를 이제 본래는 같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배포 자료에 같이 담아 놓았기 때문에 CVP까지는 직접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구글 콜랩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구글 계정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나 이제 구글 계정을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계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확인하시는 분들 이 계신 경우에 다운로드까지 뭐 크게 한 4, 5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50 메가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행하는 동안. 그래서 오늘 2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 그 공모전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지금 CBP에서 이제 지금 영상 제작 공모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같이 진행해 볼 이제 AI 실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3분 이내 영상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실습해 보시고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수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는데 같은 정도의 생각만 있으시더라도 이제 조금만 더 디벨롭 해가지고 공모전에 참가해 주시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뒤에 나올 연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어느 정도 듣기에는 우리 그 CBP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신 분들께서 지금 우리 워크샵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시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외에 혹시 우리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소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 링크라든지 이제 SNS 주소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제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제 홍보 영상도 있는데 한번 잠깐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소리가 같이 나가진 않을 텐데, 유튜브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연안과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뭐 무료 또는 유료 자료를 이제 제공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올려서 이제 어, 뭐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액을 받아서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뭔가 응용을 함으로써 뭐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부담 없이 여기 연안픽 플랫폼에 접근을 하셔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홍보 영상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유튜브 채널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 공개되어 있는 홍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볼 내용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겁니다. 하나는 연안 빅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엘니뇨, 라니냐 데이터를 하나 받아와서 이제 그 거기 이제 시간별로 이제 측정되어 있는 월별 평균 값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엘니뇨, 라니냐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해볼 겁니다. 이제 수치와 관련된 모델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서 기본적인 신경망인 MLP부터 그 다음에 최근에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CNN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에 굉장히 잘 걸맞는 LSTM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딥러닝 기법이 바뀜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도가 변하는지 같은 걸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영상 데이터를 이용을 한 어, 객체 검출, 객체 탐지, 객체 검출과 관련된 신경망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연안 빅데이터 쪽에서 이제 CCTV를 이용해 촬영한 이제 월파 영상이 있습니다. 그 월파 영상을 입력으로 해서 인셉션 V3라고 하는 유명한 모델에 한번 입력을 해서 월파의 위치를 우리가 검출하는, 딥러닝을 통해서 검출하는 이런 예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그 배포 자료를 먼저 실습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배포 자료는 제가 압축 파일을 이제 부탁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영대 연안 빅데이터 워크숍 2일차 배포 자료라는 형식으로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다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이제 말씀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량이 줌에서도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줌으로도 제가 공유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줌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중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받으셨다면은 이 압축 파일 안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랑 그 다음에 IPYNB라고 하는 확장자의 파일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실습을 위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요. 이 파일들의 압축을 푸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폴더와 두 개의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서 저희가 실습 자료로 활용을 할 건데요. 먼저 처음에 이제 구글 콜랩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콜랩을 이용하기 위한 폴더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글 콜랩에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실 때 구글에서 이제 안녕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구글 콜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세 번째에 나타나네요. 구글 콜랩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곳이 아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위쪽에 오픈 콜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예, 이런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아니면 콜랩 research.google.com 이쪽으로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 링크는 제가 채팅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접속해 주시면은 이제 구글 계정, 연결된 구글 계정과 함께 콜랩으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준비해둔 다른 페이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처음 들어오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배포드린 노트를 사용하기 전에 새 노트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어떤 파일을 만들 거냐, 어떤 파일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는 X 눌러주시고 이제 이 창에서 파일에서 새 노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조금 로딩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하고 가로를 연 다음에 소문자가 아니지. 작은 따옴표를 하고 헬로 느낌표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입력을 하신 후에 왼쪽에 있는 재생 버튼 누르시면 네, 지금 첫 시작이라서 환경을 세팅 중이라고 밑에 나오네요. 백엔드에 연결돼. 그리고 이제 헬로라는 문구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콜랩에서 파이썬 환경이 설치되기를 기다리고 실행하는 과정까지인데요. 어, 제가 뭐 말을 조금 빠르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채팅 같은 걸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어느 부분에 막혔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거기서부터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 없으면은 잘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기쁠 것 같아요. 잘 들어왔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와 주셨으면 지금 이 파일,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새 노트는 이 창을 끄면 이제 지워집니다. 네, 지워지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를 사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습할 이 샘플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그 올린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 콜랩 노트북을 위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한번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 폴더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 네, 이런 어, 파일 구조, 뭐 디렉토리 구조, 폴더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아이콘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세 번째 아이콘이 구글 드라이브와 지금 코드를 실행하는 노트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노트북이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가 나오고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눌러주시면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하는 중 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연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실행한 이런 코드 쉘 밑에 그 구글 콜랩에서 코드 쉘을 하나 더 만들어줬을 거예요. 코드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생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이 계정에서 구글 콜랩의 노트북을 만들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추가 코드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나타나고 바로 연결이 됐는데 여기 밑에 코드가 하나 더 나타났다면 걔를 재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아까는 샘플 데이터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추가된 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드라이브는 내 구글 드라이브와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네, 드라이브를 열어보시면은 이제 뭐 마이 드라이브, 그다음 쉐어드 드라이브 이렇게 있고요. 이게 마이 드라이브가 구글 드라이브에서의 내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이제 쉐어드 드라이브는 공유 드라이브가 됩니다. 네, 마이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콜랩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까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던 이제 파일들이 미리 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까지 연결이 됐다면 이제 구글 콜랩과 내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가 이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서 이제 제가 전달드린 이 배포 자료를 이 폴더에다가 넣어 줄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콜랩에서 드래그해서 넣는 경우에는 이 구글 콜랩의 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해서 집어넣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google.com에서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어,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한 번에 나오지 않네요. 드라이브 구글.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링크 마찬가지 채팅방에 보내드릴게요. 제가 구글 계정이 여러 개라서 미리 또 열어둔 페이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링크에 들어오시면은 그 해당 로그인된 계정으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구글 콜랩에서 보이는 이 디렉토리 구조랑 그 다음에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보시는 파일 구조가 완전 동일해요. 여기 마이 드라이브가 이제 내 드라이브에 해당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콜랩 노트북스라는 폴더랑 퍼스널이라는 폴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도 마찬가지로 콜랩 노트북스랑 퍼스널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저희는 콜랩 노트북스 폴더에만 관심이 있고요. 콜랩 노트북스에 들어오신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비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i파이의 노트북 체크포인트 이 폴더만 있을 거고 나머지 이 세 개는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와 주신 이후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전송을 부탁드렸던 이 배포 자료를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도 이제 잘 진행해 주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정말 센스 있는 어,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업로드가 시작되면 이거는 이제 한쪽으로 치워놓고 업로드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는 동안 우리가 발표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워놓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뭐 잘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또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엘니뇨, 라니냐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계열 데이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란 어떤 거냐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정해진 순서대로 데이터가 변화하는 값이 변화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날씨 또는 뭐 주식 같은 것들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 여태까지 관찰된 과거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찰을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온 변화에 따라서 전기를 언제 얼마나 많이 쓰게 될 건지, 뭐 앞으로 해수 온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건지, 뭐 오염도는 어떻게 변할지, 약물 치료는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던지 이런 관측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꽤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기회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신경망과 관련된 모델인데 좀 전통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상태 공간 모델이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한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주로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법을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데이터를 예측을 한다면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좀 일정하게 측정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그러니까 관측 데이터가 이제 선형을 띠는 경우에는 어,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선형을 띠고 있거나 좀그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잘 예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CQR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성, 계절성, 뭐 자체 상관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의 조건이 잘 맞아야 CQR 데이터를 예측을 했을 때 좀 잘 예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현실의 시간을 같이 생각을 해서 정말 현실의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관측돼야 되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순서만 있으면 됩니다. 순서만 있으면 우리는 그걸 시계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안에 보면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들어있는 데이터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온 다음에 어, 우리가 사용해 볼 신경망 모델에 집어넣기 전까지 이제 전처리를 했을 때 데이터 형태고요. 이러한 전처리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여기 아래 그림은 이제 파란색이 실제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관측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면 어, 모델에는 2020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후인 학습 데이터 이후인 2021년부터 23년까지 예측을 해보라라고 했을 때의 결과가 이제 주황색 선인데요. 상당히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예측이 되는 모델을 우리가 같이 해보게 될 겁니다. 네, 데이터는 이제 CBP에 공개되어 있는 OCPC 월별 엘니뇨 라니냐 지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다면 여기 제가 배포 드렸던 자료에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엘라라고 하는 파일이 엘니뇨 라니냐 평균 수치 예측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데이터셋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셋 폴더에 들어가 보면, 네, 지금 첫 번째 실습을 위한 데이터셋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네, 스몰 웨이브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제 두 번째 실습을 위한 데이터셋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구글에서 이제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공모전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처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로그인을 하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상품에서 데이터 검색을 선택을 하시면은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편향 보정된 인공위성 해표면 수온 분석 데이터셋, 부두에서 선박 융합 데이터, 항행 데이터, 수온 분석 자료 등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어제 워크샵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무료인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 셋에 따라서 좀 가격이 되는 이거 같은 경우 500원이네요. 500원 데이터도 있고 3만 원. 비싼 거는 몇십만 원 단위도 받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엘리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OCPC 월별 엘니뇨 라니냐 지수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 필터를 통해서 무료 데이터 같은 것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공 연도가 2022년부터 2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플랫폼이 2022년에 발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하나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왼쪽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에 파일을 담고 이제 구매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 데이터를 이제 받은 건데요. 어, 어제까지, 네, 해도 이제 8월짜리가 있었네요. 여기서, 어,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 이렇게 있는데, 각 파일들이 이제 누적값입니다. 그 1981년부터 이제 첫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까지, 그 다음 파일은 2월까지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라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만 받으시면은 제일 최근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이후에 저는 이미 구매한 파일이라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네요. 다른 데이터셋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데이터 검색어를 지우고 다른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이미 구매한 데이터라서 네,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항행 통보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파일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내가 이 파일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이걸 체크하신 이후에 선택 파일 담기를 누릅니다. 누르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받을 건지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써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데이터를 구매한다 라고 누르시면 지금 파일 서랍에 총금액 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무료라서 지금 당장 구매가 되어도 뭔가 결제를 요구를 하진 않고요.
뭐 소속 기관 정보 이런 것은 해당 업소으로 하셔도 바로 진행은 되지만 가능하면 어디서 사용하시는지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구경대학교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연구 목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시면은 어, 지금 금액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 동의해주고 결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구매 완료를 볼 수 있고 네, 데이터가 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준비 중이라고 뜨는데 지금은 굉장히 작은 데이터라서 금방 다운로드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가능을 누르시면은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구매한 상품들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 선택해서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용량 뭐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당장은 X를 눌러도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다시 다운로드 다운로드 네, 여기 이렇게 뜨게 되는데 스타트 누르시고 네,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원하시는 자료 혹시 괜찮은 데이터 있는가 한번 쭉 살펴보신 이후에 그냥 구매 눌러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오늘 진행할 데이터 샘플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할 때 제가 한 번에 다 구매를 해버렸더니 이미 구매한 자료라고 다시 구매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다른 걸로 예시를 들면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마이크 음량이 너무 작았나요? 소리에 대해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자,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따라 해볼 내용이 이렇게 많은 항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너무너무 머리 아프죠? 네, 또 자세히 뜯어보면 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뭐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야겠죠? 엘니뇨, 라니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 중에서도 불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누르고 엘니뇨 플랫폼 쪽에서 다시 엘니뇨로 가셔서 데이터 항목을 볼 때 판매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안에 이제 이거는 엑셀 파일이라서 CSV 파일이지만 보통 엑셀로 여니까 엑셀 파일이라서 이제 각 컬럼마다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는데 그 컬럼의 이름과 각 컬럼이 뭘 뜻하는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실습에서 이 엘니뇨 아니냐 월 평균값 이 항목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쭉 읽어드린 다음에 이 월 평균값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할 겁니다. 네, 다 제거하고 또 시계열 데이터로서 신경망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처리 작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단계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고 이제 확인한 과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가져왔으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형태를 변경을 하고 어떤 데이터는 학습하고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되고 향후에 어떻게 검증을 할 건지 검증 데이터를 분리하는 과정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덩어리로 진행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여러 신경망 모델을 정의를 하고 나서 다 학습을 해본 다음에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은가 한번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여기는 좀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지수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제 이런 안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거는 여기 가운데 있는 평균값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컬럼들은 쭉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보시면은 1982년 1월 달에 평균값은 얼마였다. 1982년 2월 달에는 평균값이 얼마였다. 3월 달에는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값들이 이제 쭉 2000 몇 년까지 쭉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가 나열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눕혀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딱 진행되는 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데이터가 일부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전치를 해서 네, 이렇게 전치를 해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같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너무 크게 가져왔나 봐요. 쭉 해서 너무 작아졌다. 아, 네. 네, 이렇게 전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는 가로를 이야기합니다. 가로줄을 하나의 데이터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82년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3월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저는 지금 실습에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해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게끔 구성을 해뒀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1월부터니까 12월까지의 데이터 12개를 가지고 그 다음 데이터인 83년 1월 데이터를 예측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83년 2월의 데이터를 예측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 82년 2월부터 83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83년의 2월의 데이터를 이제 예측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월을 이제 t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의 데이터들을 이제 t 마이너스 11부터 t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시간을 명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우스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명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t-11부터 t-0까지 1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t 플러스 1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한 줄밖에 없는데 이 머신러닝에는 지금 뭐 1982년 1월부터 82년 12월까지 데이터로 83년의 1월 데이터를 예측하게. 그 다음에 82년의 2월 데이터부터 83년의 1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83년의 2월 데이터를 예측하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나머지 데이터를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씩 밀면 그 다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예측할 데이터는 그 다음 칸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월을 예측하게 하려면 또
데이터들을 복사를 해서 한 칸 왼쪽으로 밀면 또 그 다음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82년, 지금 제가 블록을 씌운 이 데이터는 82년 3월부터 83년 3월까지 데이터로 83년에 4월에 엘니뇨 라니냐 값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한 칸씩 왼쪽으로 밀어서 우리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수행하면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콜랩에서 지금 이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앞에서 이제 코딩을 이제 같이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주셨었는데, 사실 다 웬만한 코드들을 제가 다 집어넣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그 실행 버튼만 누르시면 진행이 되게끔 제가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같이 이렇게 타이핑하자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원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사용하던 콜랩의 창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구글 드라이버에 그 실습 자료를 올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올라갔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다 올라갔네요. 업로드해서 다 올라갔고 이제 콜랩 노트북스에 보면은 이제 실습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가 다 올라갔다면 이제 드라이브는 종료하셔도 됩니다. 드라이브와 관련된 창을 종료하시면 되고 콜랩에서 왼쪽에 파일에서 콜랩 노트북에 내용을 보면 데이터셋, 그 다음에 우리 실습용 파일이 딱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여기서 파일 메뉴에서 노트 열기를 통해서 이 파일을 열어줘야 됩니다. 네, 노트 열기 눌러주시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들어있는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보이는지 제가 예측을 하기 힘드네요.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린 것밖에 안 보이네요. 업로드. 여기서 제가 노트북 파일만 따로 바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친구들을 지우고 이 데이터셋 폴더만 남기고 이것들은 지워줄게요. i5, nb 얘네들은 이제 지워주고 네, 배포자를 여기서 제가 바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노트 열기, 업로드에서 파일 선택해 가셔서 자, 배포 자료에서 이 i5nb 파일을 그냥 그대로 열기를 눌러서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좀 기다리면 이렇게 코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미리 실행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저희는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코드를 여는데 이제 찾아서 여셔야 될 테니까 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혹시 어려움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여는데 성공을 하셨다면 먼저 실행하시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공유 버튼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 T4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다른 문구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문구로 들어가 있다면 이거를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 옆에 있는 삼각형 이거 눌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T4라고 되어 있는데 T4가 아니라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런타임 유형 변경 여기 삼각형이에요. 이걸 눌러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누르셔서 처음 들어오셨으면 여기가 CPU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CPU로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CPU 대신에 T4 GPU로 선택되어 있는 걸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미리 환경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미리 작성되어 있는 코드 블럭은 다 이제 실행이 되는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새로 열었을 때 다시 여기 파일 쪽에서 드라이브 마운트 버튼 세 번째 아이콘 눌러가지고 다시 마운트를 해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코드 쉘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쉘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눌러주셔야 네, 이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겠냐라고 물어보고 연결을 누르면 네, 구글 계정 선택하고 네, 허용을 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와 이제 이 노트북 파일이 연결이 됩니다. 이걸로 연결을 해야 이제 데이터셋도 가져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연결이 다 끝났는데 여기 왼쪽에 드라이브 폴더가 안 뜨는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아이콘이 새로 고침 버튼입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면 네, 드라이브 폴더가 생기게 돼요. 그럼 마이 드라이브에 플랫 노트북 폴더에 들어가시면 데이터셋 폴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 드라이브 연결을 위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휴지통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지통 그림을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코드 블럭을 적당히 나누어 두었는데요. 첫 번째 코드 블럭은 아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불러들여야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문제없이 실행이 될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있죠? 네, 체크가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전달드린 배포 자료의 데이터셋 폴더에 이제 엘라 폴더 안에는 2023년 8월 엘니뇨 라니냐 지수가 들어 있습니다. 예, 저 데이터가 제가 아까 엑셀로 보여드렸던 요 데이터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 이것저것 다 삭제했지만 이 파일에는 원본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 그래서 이 코드, 다음 코드들에서 이 CSV 파일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평균 엘니뇨 아니냐 월별 평균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 제거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날짜가 이렇게 숫자로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시간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문자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시간으로 바꿔주기 위한 작업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쉘을 실행을 하면 데이터를 가져오고 필요한 컬러만 남기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월별 시간을 정말로 이제 코드 안에서 이제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 하는 과정이 수행되고 이제 그렇게까지 수행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5개만 표시를 하게 한 게 이 두 번째 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코드 쉘을 누르시면은 이제 위에 불러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값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1982년이었죠? 1982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각 월별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진폭이 크죠? 생각보다 이제 복잡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쉘은 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1982년부터 1923년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신경망에 학습시킬 때는 2020년 이전까지의 데이터만 신경망에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치면은 여기 왼쪽부터 2020년이니까 한 여기 마지막 선에 바로 이전 선 여기까지의 데이터가 되겠네요. 이 데이터의 경향만 학습을 해서 2020년 이후의 경향 데이터도 잘 분석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기 위한 코드가 이제 이렇게 들어있고요. 2020년 1월 1일 이전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트레인 DF라고 하겠다. 이 시간 이후의 데이터를 나중에 검증을 위한 테스트 DF라고 하겠다. 라고 이제 데이터를 분리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코드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옆으로 전치해서 이제 눕힌 이후에 12개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월에 값을 예측하게끔 데이터를 이제 왼쪽으로 밀고 어, 자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코드 부분이 네, 이 부분입니다. 그걸 수행하기 위한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하게 했고요. 그거를 실행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밑에서 실행을 하는 걸로 데이터를 밀고 뭐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여기 윈도우 11이라고 제가 세팅을 해뒀는데 윈도우를 11로 세팅해두면 T-11부터 T-0까지 해서 입력 데이터로 쓸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추가로 예측할 데이터 T 플러스 1까지 해서 이제 13개의 컬럼 데이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딱 실행을 하면 지금 출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서 T-11부터 T 플러스 11, 13개의 컬럼을 만들게 하고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T 플러스 1을 삭제해서 이제 학습을 위해 집어넣을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T 플러스 1은 내가 맞춰야 되는 값. T 마이너스 11부터 T까지 12개 데이터는 T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을 맞추기 위한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켜 볼 신경 모델은 전통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 이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이제 퍼셉트론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들어가야 또, 뭐, 모델의 큰 이해가 되겠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이 허용돼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생략을 하고 그냥 잘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이다, 신경망 모델이다 라고 보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P라고 하는 이 모델은 이제 신경망이 입력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파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MLP는 입력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그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T0부터 T-11번의 데이터들을 모두 이용해서 그 다음 층의 데이터 하나를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화살표가 되게 복잡한 거고 다음 층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전 층의 모든 데이터가 연관을 준다. 그게 이제 ML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제가 준비를 할 거고, 모델을 학습시킨 이후에는 이제 이런 기준, 네 가지의 기준을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이 잘 학습이 됐는지 같은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뭐 결정계수부터 상관계수, MAP, RMSE까지 해서 자주 사용되는 스코어들을 넣어놨어요. 이 기준에 관심이 있고 이제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간단히 볼 거는 R2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좋은 모델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는 쪽에서는 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고요. 웬만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고요. 어, 1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0이 나올수록 지금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AP 같은 경우에는 그 오차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값이 낮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RMSE도 마찬가지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지금 우리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R2랑 이제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울수록 좋고 MAP, RMSE 같은 경우에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모델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부분까지 다 넣어두었는데요. 관리 모여 있는 부분을 하고 옵션이 이제 끊기는 바람에 다시 밑에서부터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창이 열렸네요. 그 다음에 실행하지 않았던 쉘부터 실행을 할게요. 이쪽 쉘은 방금 설명드렸던 평가 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들이 들어있는 쉘입니다. 얘도 이제 실행 눌러주시고, 그 다음 쉘은 나중에 예측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 필요한 코드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쉘이 아까 보여드렸던 MLP라고 하는 모델을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모델을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순차적으로 이제 층을 정의를 할 거고, 처음에 입력값은 저희는 당연히 12개, 그러니까 1년치의 엘니뇨 라니냐 평균값이 들어갈 거라서 인풋이 12개이고, 그거를 100개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은닉층에 보낸 이후에 그 은닉층에서 마지막으로 출력값 하나,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엘니뇨 라니냐 평균값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출력층을 연결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정의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 모델을 학습할 때 기준은 이제 MSE라고 해서 이제 민 스퀘어 에러, 이제 평균 어, 오차 합이 적은 순으로, 평균 오차 제곱의 합이 이제 적은 방향으로, 이제 오차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옵티마이저도 아담을 해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을 미리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위쪽은 이제 학습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요소들인데요. 에폭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전체 다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학습하는 게 1에폭입니다.
그걸 이제 500번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500번 진행하겠다. 지금 준비된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집어 넣어서 신경망에 신경망을 이제 학습하는 걸 500번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배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한 번에 몇 개씩 이제 집어넣어서 학습하겠다라는 거고, LR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신경망이 학습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고 적게 변화시킬지를 결정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쉘을 실행하면 이 밑에 있는 모델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어, 이제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파이토치 같이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신경망 모델을 정의하고 이제 학습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모델의 썸머리 내용을 보고 이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파이썬 변수로 이제 모델 언더바 MLP라는 변수로 모델을 정의를 해두었는데요. 이 변수에 이제 fit 함수를 실행을 하면 모델이 본격적으로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딱 눌러보시면은 이제 모델이 다시 처음부터 학습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의 깊게 살펴보실 부분은 이 로스입니다. 로스. 로스가 지금 위에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제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MSE라는 기준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로스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시면 되는데요. 로스가 142에서 크게 3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이제 1.8로 떨어지셨다가 여기 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면서 이제 0.7쯤 되는 값에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로스 값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망은 로스 값이 이제 충분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너무 줄어드는 경향이 적다라고 생각이 될 때쯤까지 모델을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제가 위에서 500F옥을 지정을 해두었는데 쭉 아래로 가보니까 천천히 학습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로스 값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이 됐을 때는 0.3265라고 하는 로스 값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값은 모델이 직접 이제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했을 때에 발생하는 오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벨로스, 이거는 밸리데이션 로스라는 건데 이거는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훨씬 더 중요해요. 모델이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예측을 하게끔 학습이 되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화 성능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신경망은 어, 학습에 사용되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예측값을 뽑아냅니다. 네, 그거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니까 이 트레인 로스, 학습 데이터가 들어갔던 예측으로 계산하는 로스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로스 값이 좀 튀어가지고 이전에 뭐 495 에폭 정도 진행됐을 때의 모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50 에폭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났으면 이제 predic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어, 우리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학습을 좀 잘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다가 predict 함수에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예측 결과가 이렇게 MLP 언더바 train 언더바 pred라는 변수에 제가 이렇게 집어넣게 했고요. 이제 향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인 뭐라고 할까요? 정렬 작업 같은 것들을 좀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R2가 56.53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위에서 이 점수를 책정하는 함수 여기 스코어링 함수를 만들 때 이 계산된 R 스퀘어 점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해두었습니다. 네, 숫자가 너무 작아서 소수점 6개짜리까지 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두었습니다. MAP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을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지금 56.537이라는 거는 실제 R스퀘어 점수는 0.56537이라는 거예요. 0.56537. 그래서 R2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워야 좋은데 뭔가 0에서 1 사이인데 0.56이라고 하니까 좀 미묘하죠? 좀 미묘한 느낌입니다.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0.866 이렇게 나왔고 RMSA 같은 경우에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이것도 아까 곱하기 100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0.00654가 되겠네요. MAP는 1.991이고요. 이게 학습 데이터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학습 데이터에 비해서 좀 평가 지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학습 데이터는 신경망이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평가 데이터는 학습망이 본 적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 데이터보다는 평가 데이터의 지표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가 데이터에 대한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도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예측한 결과를 그려보라는 코드인데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있을 때 파란색 그래프가 실제로 관측되었던 엘니뇨, 라니냐의 평균값이고요. 이제 주황색이 MLP로 학습을 했을 때 예측한 엘니뇨, 라니냐의 평균값입니다. 이게 MLP가 딥러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구성한 것도 그렇고 딥러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신경망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꽤 비슷하지 않아요? 모양이 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MLP 정도만 사용을 해도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한 데이터라면은 신경망이 더 좋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MLP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넘어오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이제 CNN입니다. CNN은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친구이고, 이제 영상 처리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입니다. 딥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초기 모델이 되겠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CNN이 기존에 있던 MLP 전통적인 신경망보다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된 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연산 방식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CNN에서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컨볼루션 연산의 이제 추상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런 강아지와 그 다음에 뭐 배경, 풀이 있는 배경에 앉아 있는 강아지를 살펴볼 때 제가 이제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쳐다보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강아지 얼굴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죠? 사람은 이 사진에서 강아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강아지 얼굴 쪽만 보면 되지 주변에 있는 정보는 강아지를 인식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풀을 보세요라고 하면은 강아지가 아니라 여기 왼쪽 아래쯤이나 뭐 오른쪽에 있는 풀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때 내가 풀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고 있는 이 주변만 중요하지 강아지가 있는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풀을 봐야 되니까요.
근데 뭐 배경과 강아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만 봐야 되고, 제가 강아지의 그림자를 보세요라고 하면은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별로 필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이 하는 일은 필요한 부분의 정보만 어, 집중해서 보는 역할을 하는 게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 그림이 이제 CNN을 설명할 때 가장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수 있는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실 때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 데이터고, 이제 위에 있는 초록색에 가까운 이 위쪽에 있는 사각형이 이제 그 다음 층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 MLP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층의 데이터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모든 데이터, 여기는 이제 4 x 4니까 16개의 데이터겠죠? 16개의 데이터가 모두 그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봤던 MLP의 연산 방식,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덴스 연산, 풀리 커넥티드 연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전부 고려해서 다음 층을 결정한다면 이제 풀리 커넥티드 연산인데, 컨볼루션 연산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의 일부만 사용을 합니다. 일부만. 여기 보시면 3 x 3의 데이터, 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게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이렇게 연산 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적으로 모여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본다라는 정성적인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도 아까는 여기 입력층에 대해서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을 할 때 모든 데이터가 이제 화살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빽빽한 형태였는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데이터의 일부만 가지고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하고, 또 데이터의 일부만 가지고 다음 층의 데이터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형태가 CNN입니다. 그리고 MLP 같은 전통적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층에 가중치 레이어라고 하는 이전 데이터로부터 다음 레이어 연결되는 가중치가 이제 한 세트밖에 없었다면, CNN 이후로는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세트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실습하는 코드에서는 그런 입력 데이터에서 출력층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의 세트를 64개를 구성을 했고요. 네, 각 세트는 12개의 입력으로부터 11개의 입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세트의 값을 하나로 이제 압착을 한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압착을 해두었는데요. 압착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일렬로 쭉 펼쳐서 이제 50개의 다음 출력 데이터로 만들고, 그 50개의 출력 데이터를 다시 하나의 그 평균 엘리뇨 라니냐 평균 데이터로 만들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NN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이제 다음 코드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CNN은 일반적으로 이제 2차원 데이터, 아까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원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의 형태를 이제 행렬이라고 치면은 이제 데이터가 N개이고, 하나의 데이터는 저희가 1년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3차원으로 늘려줘서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2차원 데이터를 가지게끔 모양을 변경을 해주는 코드가 들어있고요. 여기 모델 언더바 CNN부터는 아까 보여드린 그림 CNN 모델을 정의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이제 맥스풀링이라는 연산을 또 하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한 층만 구성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 컨볼루션 연산이 막 여러 개 붙을 수도 있습니다. 플래튼 해서 이제 그 예측한 값들 위에 컨볼루션 망을 이용해서 예측한 값을 이렇게 압축을 딱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댄스가 아까 MLP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음 층에 영향을 주는 연산입니다. 그거를 마지막에는 연결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 평균 엘니뇨 라니냐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모델이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실에는 아까 이 이후로는 이제 모델을 정의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보는 코드 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을 시켜주면은 어, 원래 바로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걸 밑에서 한번 해결했던 건데 친구를 가져와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조금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아담 빌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시고 원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레거시라고 추가만 직접 타이핑해서 추가해 주시면 코드가 바로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 주신 후에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오류가 어, 당황스럽네요. 네, 여기 모델 컴파일 이게 이 밑으로 와야 됩니다. 네, 여 밑으로 와서 컴파일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 여기 있던 이 코드를 아래로 옮겨 줄게요. 실행하고, 네, 이번엔 돼야 됩니다. 어휴. 뭐, 워크숍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이 너무 제일 당황스러워요. 준비한 게 있고 테스트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될 때,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코드가 진행된 동안에 이제 이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CNN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반 로스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이제 다른 모델을 테스트할 때, 그냥 비교를 할 때 아까 MLP를 했고 지금 이번에 CNN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돌렸는데요. 아까 MLP 모델이 초반 로스가 더 작았고 더 빨리 뭐 0점 몇 이렇게 단계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CNN의 경우에는 로스 500에 포기했을 때 로스 결과가 MLP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은 것 같네요. 그렇죠?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재보면 네, 스코어도 MLP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네, 실행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MLP에 비해서 조금 덜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로스가 아무래도 더 작은 만큼 더
이제 오차 범위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CNN 자체가 이제 MLP보다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분히 학습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학습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꼭 여기 에포크 부분을 수정이 없네요. 여기 에포크 부분을 추가를 해서 500보다 이제 더 많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에폭을 조금 더 많이 지정을 해주시고 학습을 하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타를 냈나 보네요. 제 에폭이 500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에폭이 아니라 에폭 S다. 이거를 중단을 하고 실행되는 중단하고 다시 돌릴게요. 에폭스를 1000으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데 1분 정도 걸리겠네요. 1000 에폭 진행하는데. 근데 로스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MLP에 비해서 지금 이 CNN 모델이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폭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 자체에 설정했던 어, 뉴런의 개수 같은 게 좀 안 좋았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제 학습이 잘 되도록 수치를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파인 튜닝을 거쳐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말 그대로 MLP가 더 좋은 모델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MLP 알아보고 CNN 알아보고 LSTM 또 뒤에서 알아볼 텐데 뒤로 갈수록 더 이제 적합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적합한 모델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망이 그 데이터의 복잡도에 비해서 너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화 성능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고 해서 항상 예전에 나온 이 모델 또는 전통적인 모델보다 더 결과가 좋다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학습이 다 됐고요. 로스가 좀 더 많이 떨어졌네요. 에폭을 늘리고 나니까. 그래도 MLP보다는 조금 로스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행했을 때 알도 볼 수 있고 아마 그래프를 실행하면 이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스가 더 줄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훨씬 좀 더 잘 맞게 됐죠. 네, 이렇게 CNN을 이용을 해서 또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봤던 MLP, 그 다음에 CNN은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기보다는 MLP는 이제 선형 데이터 또는 단순한 비선형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전통적인 모델이고 CNN은 시계열 데이터와는 좀 무관한 영상 데이터를 이제 뭐 영상의 분류라든지 영상의 탐지 같은 걸 하기 위한 딥러닝의 초기 모델 같은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니까 시계열에 좀 더 잘 맞는 모델 구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소개드릴 이제 LSTM입니다. 먼저 LSTM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RLN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MLP는 모든 입력 데이터가 다음 층에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CNN은 일부 데이터가 다음 층에 영향을 줘서 좀 더 정보의 집중도를 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계열 데이터라는 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이제 누적이 되어서 그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건데 CNN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신경망에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 입력 데이터와 함께 신경망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결정하고 또 세 번째 있는 데이터는 두 번째 데이터를 넣을 때, 두 번째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출력을 또 같이 반영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이제 이전에 발생했던 데이터를 신경망에 넣었을 때 출력이 다음 데이터의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서 이제 시간 데이터를 이제 뭐 훨씬 이전에 있던 데이터들도 현재 있는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게 이제 RNN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LSTM인데 왜 RNN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 RNN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어, 이 데이터의 시간 길이가 굉장히 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예전에 있던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에 너무나 적은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분명 이전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의 출력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좀 길어지면 그 이전의 데이터의 정보를 제대로 현재 데이터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한 형태가 이제 LSTM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현재에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뭐 필요한 거는 남기고 불필요한 거는 이제 지우게끔 그러니까 정보를 유지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기억해야 되는 또는 전달해야 되는 정보를 좀 축약을 한 거죠. 추상화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전달하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한 게 이제 LSTM입니다. LSTM도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하면 예전에는 이 LSTM 쉘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이제 CNN 뭐 정의하듯이 이렇게 연산을 이렇게 꾸역꾸역 합쳐가지고 LSTM 쉘을 직접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워낙 많이 사용하는 구조다 보니까 텐서플로어에서도 이렇게 LSTM이라고 쉘을 그냥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쉘이 아니라 이제 신경망 블록을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에다가 LSTM 모듈을 연결을 해라 라고 하고 최종적인 출력은 우리가 항상 엘니뇨 라니냐의 평균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댄스 1을 마지막에 붙여서 결과를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입력에서 LSTM을 거쳐서 값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댄스 레이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모델 구조가 나오게 되고 LSTM은 실질적으로는 되게 이제 좀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feed 함수를 통해서 이 모델을 학습을 하게 하고 그 학습된 모델로부터 예측값을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얘는 이제 30f폭만 제가 설정을 했어요. 아까 위에서 이제 MLP 같은 경우에는 뭐 500f폭, 아까 CNN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워낙 좀 적게 떨어져서 1000f폭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얘는 LSTM은 확실히 시계열 데이터에 강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라서 이렇게 30f폭만 진행해도 0.4885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길게 하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계열에 적합한 모델을 돌리면 이렇게 로스가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스코어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LSTM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좀 부드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나온다는 게 이쪽에 이제 CNN이나 이 MLP를 보시면은 원래 예측해야 되는 값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이 뾰족뾰족한 거를 이제 잘 따라간다고 해야 되는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학습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LSTM은 좀 부드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경량을 좀 잘 표시한다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의 경량을 좀 잘 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옵니다.
이게 나쁘냐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데이터의 경량을 보여준다는 게 이제 일반화를 잘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학습 모델에 입력되지 않았던 데이터가 왔을 때 이 추세를 따라서 예측할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에폭스가 30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고 LSTM이 뭐 시계열 데이터에 더 좋은 모델이라며 근데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해석의 차이 또는 에폭의 개수로 인한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죠? 예, 생각보다 준비한 거를 다 이제 시간 내에 못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수치 데이터로 볼 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CNN이 조금 더 MLP와 비슷하게 이제 뾰족뾰족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MLP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신경망이다 이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같이 연결을 해도 뭔가 있어 보이는 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CNN과 이제 LSTM을 합친 모델을 제가 같이 구성을 해뒀는데요. 본래 이제 12개의 데이터, 12개의 값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거를 그거를 이제 절반으로 쪼개서 이제 절반은 절반은 뭐 1번 CNN, 절반은 2번 CNN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각 출력을 이제 LSTM의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한 게 이 CNN 플러스 LSTM의 조합 형태입니다. 아까 이전에는 이 LSTM의 한 모델에 하나의 데이터만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입력 데이터를 CNN을 통해서 그 특징을 추출한다는 거죠. 특징을 추출해서 추출된 데이터만 LSTM의 입력으로 보내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코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시퀀스 2라고 설정을 해둔 게 우리 입력 데이터를 이제 두 개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그 다음에 맥스플링, 플래튼 하는 거는 저 위에 그 CNN 모델을 할 때랑 똑같은데 이제 타임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게 붙어가지고 이제 ASTM에 넣기 위한 함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랩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LSTM을 집어넣어서 이제 입력을 두 개로 쪼개고 각 입력을 CNN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출력을 LSTM에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모델을 정의하게 하고 이제 학습을 시키면 얘 같은 경우에 제가 1000의 폭으로 달아놨네요. 최대한 이제 좋은 결과를 뽑게 하려고 욕심을 좀 부려놓았습니다. 모델이 이제 굉장히 점점 이제 복잡해졌는데 복잡해진 것 치고도 학습 속도가 빠르죠. 이 콜랩에서 실행을 하는 게 그렇게 어, 엄청 빠른 편이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로 치면은 지금 이제 4000번대가 나왔죠. 3000번대도 아니고 한 1000번대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00을 넘어가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150. 한 600쯤 됐을 때 지금 0.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다시 이 정도면은 이제 학습이 거의 이제 수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은 이제 이게 이제 한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고정값으로 f폭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끝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0.18, 뭐 0.2 정도가 이제 최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네요. 네, 마지막에 이제 운 좋게 0.18로 끝났습니다. 원래는 이거 학습할 때, 이 로스 중에 제일 작았던,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체크 포인트를 저장을 했다가 마지막 학습 끝날 때까지 제일 좋은 체크 포인트를 유지했다가 그 체크 포인트로 복원을 해서 저장을 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부분은 코드의 단순화를 위해서 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모델이 학습이 되었고 여태까지 했던 모델 중에서는 제가 가장 잘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제일 좋은 로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투 로스들도 알투 로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지표들도 앞에서 봤던 뭐 MLP, CNN, LSTM 단일이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프를 그리게 하면은 네, 제일 예쁜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CNN, LSTM 조합까지 이제 코드를 직접 짜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그냥 이런 작업들이 이 정도 길이의 코드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거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드들을 밑에 추가해놨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것들은 그 학습 데이터의 범위 구간에 있는 1982년도부터 이제 2020년도 12월까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거고, 아까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데이터를 완전히 이제 모르는 데이터로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따로 떼놓았는데요. 그 다음 쉘을 실행하면은 테스트 데이터, 정말 본 적 없는 구간의 최근의 엘니뇨나 아니냐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끔 수정을 하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내가 모델에는 2020년까지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엘니뇨 라니냐를 예측을 하라라고 하니까 이 주황색 그래프 있죠? 주황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 관측되었던 파란색과 비교해 보면 모델이 상당히 유사하게 예측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연한 데이터들 중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 LSTM, 딥러닝을 이용을 하면은 생각보다 예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같이 실습해보는 저 코드가 되게 지금 많이 길어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죠? 네, 두 번째는 훨씬 짧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할 거는 앞에서는 수치 데이터였다면 이번엔 영상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빅데이터 쪽에서 이제 월파 모니터링 영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CTV 영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보가 이제 월파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제 좌표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 좌표 정보를 학습을 시켜서 그 좌표를 예측을 하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영상 데이터랑 이제 월파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세 단계로 분리한 거 있었죠? 거기서 데이터 로드 및 확인에 해당을 하고, 저 CCTV 데이터가 한 프레임당 1280 곱하기 760 크기의 이제 FHD보다는 조금 작죠? 예, FHD보다 조금 작은 이제 해상도의 데이터인데 이것도 데이터가 커지면 용량이 많아서 신경망의 학습을 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영상 크기를 신경망 쪽에서는 정말 큰 데이터라고 해도 이제 512 곱하기 512, 가로 512, 세로 512 정도로 이미지를 줄여서 사용하고요. 그것도 너무 커서 보통은 이제 256, 가로 256, 세로 256으로 좀 줄여서 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커요. 웬만한 이제 영상 처리를 하는 모델들은 뭐 64 곱하기 64 정도로 이제 많이 줄여서 쓰는 것 같고, 애초에 학습 자체를 길게 보고
좋은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256 바이 256 크기의 데이터를 좀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 내용에서 월파 위치 정보의 사각형 박스를 그리기 위해서, 바운더리 박스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인셉션 V3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인셉션 V3 모델이 그 객체 탐지라고 하거든요. 그 바운더리 박스를 그리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네, 모델 구조가 그나마 어, 간편한 형태여서 제가 가져왔고요. CCTV 기반 월파 모니터링 데이터셋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을 찍었으니까 이제 각 프레임별 이제 영상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annotations JSON이라고 하는 각 프레임별로 어디에 월파, 그러니까 파도가 부딪히는 부분이 발생하는지 정보를 기록해 놓은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배포 자료도 보시면은 이제 스몰 웨이브라고 되어 있을 텐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 사진이랑 annotation.json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annotation.json 파일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장으로 열어봐도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보기에는 이제 눈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요약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파일, 그러니까 지금 이 들어있는 데이터셋의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각 프레임에 대해서 프레임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영상의 높이 너비, 이게 또 언제 촬영된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셋 안에서 구분을 하기 위한 영상 고유 아이디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annotatons라고 하는 정보가 또다시 들어있는데요. 거기에는 영상을 구분하기 위한 이미지 아이디와 그 다음에 월파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에 대한 이제 바운더리 좌표가 들어있습니다. 경계선 좌표가 들어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어, 지금 보여드리는 실습에서 필요한 정보는 이제 영상 파일의 이름, 영상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고유 아이디가 뭔지, 그다음에 그 고유 아이디에 대해서 월파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요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어,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습을 위한 노트를 열어볼게요. 노트 열기 해서 업로드해서 두 번째, wave inception.ifmb를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열리게 될 거고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두 번째를 켜가지고 이전 거 엘라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세션 종료를 해주고 닫기를 누르면 이제 이 세션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노트북 파일을 열면은 오른쪽에서 런타임 유형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미리 저는 T4 GPU로 설정이 되어 있고 확인하셨을 때 CPU로 되어 있으면 T4 GPU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호스팅된 런타임의 연결 눌러주시면은 이제 실행할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연결 중에서 이제 이렇게 램이랑 디스크가 보이면 준비가 된 거고요. 왼쪽에 파일에서 지금 드라이브에 대한 연결이 또 끊겨 있습니다. 노트북을 새로 열 때마다 드라이브를 다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드라이브 마운트 누르고 눌렀을 때 이렇게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려면 이 쉘을 실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닫기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필요한 계정 눌러주시고 허용 눌러주시고 자, 해서 체크가 되면은 이제 이 쉘의 용도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휴지통 눌러서 지워주시고 왼쪽에서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드라이버 다시 나오고 네, 데이터베이스 제대로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스몰 웨이브 잘 들어있죠? 네, 다시 위에서부터 쉘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쉘을 실행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이 이미지들이랑 이 제이슨 파일, 각 이제 이미지마다 정보가 들어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각 이미지와 월파가 어디에 있는지 바운더리 박스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을 딱 해줍니다. 그 연결을 해주는 코드가 이 두 번째 쉘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여기 트레인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인데요. 이 밑에는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보기 위한 거예요. 먼저 이미지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이제 트레인 데이터 변수에 잘 들어갔는가 이제 확인하기 위한 게 요 쉘이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잘 불러와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기 위해서 이제 저랑 같이 드라이브에다가 데이터셋 폴더도 옮기고 한 게 이제 잘 됐으면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쉘은 이미지는 잘 불러왔는데 그럼 이 이미지에 대해서 그 월파, 파도가 이제 벽에 부딪힌 위치는 잘 불러와졌는가, 잘 연결이 되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불러온 데이터에 대해서 파도가 부딪힌 위치 정보를 잘 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인 데이터에 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에 이미지 있죠? 여기를 트레인 데이터의 0번 대신에 5번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B박스도 트레인 데이터의 0번이 아니라 5번 이렇게 번호를 바꿔주시면은 다른 사진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실행해주면 이 사진에 대해서는 파도가 벽에 부딪힌 위치가 여기다 라고 이제 잘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 다음에 오는 숫자를 바꾸면 다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사용해 볼 건 이제 인셉션 V3라고 하는 모델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인셉션 V3는 2018년도에 이제 구글의 연구팀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된 모델이고요. V3가 버전 3인 만큼 이제 버전 1, 버전 2도 있습니다. 근데 버전 3에 와서 이제 획기적인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V3가 가장 유명하게 됐고요. 아까 저희가 그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제 모델은 뭐 MLP만 해도 뭐 층이 두 개밖에 안 되고요. 그 뒤에 썼던 이제 CNN 같은 경우에도 연산을 CNN을 썼을 뿐이지 그렇게 깊은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두 개층, 뭐 많아해봤자 세 개층 이렇게 썼는데 인셉션 V3 모델은 이제 이 사각형들이 전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그 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황색들이 다 이제 컨볼루션 층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션 층 을 이제 이렇게 세로로 세웠을 때 총 48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깊은 신경망입니다. 전통적인 신경망 같은 경우에 MLP 같은 경우에는 층이 4개만 넘어가도 학습이 안 돼요. 너무 계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이래서 학습이 잘 안 되는데 컨볼루션 연산과 이제 적절한 구조를 채용을 하면서 48개 계층까지 연결해도 정보가 잘 전파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그래서 인셉션 V3는 그 영상 분류에서 제일 작동을 잘 하고요. 그나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V3가 제일 간결하기 때문에 저희 실습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 CCTV 데이터가 1280 곱하기 720, 가로 1280, 세로 720의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바로 신경망에 넣기에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거를 4분의 1로 제가 320, 180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데이터는 어, 이거를 크기를 줄인 데이터셋이 제가 직접 데이터셋을 줄여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크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셉션 모델에 넣어서 이제 본래는 최종 결과가 어, 클래스 분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끝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월파가 위치한 위치에 좌표 값을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
코드가 이미지를 받으면은 그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월파가 위치한 그 좌표값을 그 크기를 줄인 이미지에 맞춰서 변경을 하는 그런 코드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셋을 수정하기보다는 그걸 불러와가지고 데이터 크기를 이제 줄이는 코드를 추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든지 데이터셋에 변경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어 두는 편인데, 이 영상 변환되는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이 콜랩에서 실행되는 게 너무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셋을 직접 수정해서 전달을 드린 거고,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코드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이 코드를 활용을 하실 때 그때 참고를 하라고 제가 주석 처리만 해서 여기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영상을 크기를 줄이고 이제 경계 바운더리 박스 크기도 이제 맞춰서 줄이는 그런 기능이 있는 코드고요. 밑에 있는 크리에이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인셉션 V3 모델을 잘 학습되어 있는 인셉션 V3 모델을 불러와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월파가 위치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좌표를 예측하게끔 끝부분을 수정해서 붙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을 정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인셉션 V3로 모델을 정의하고 위에 정했던 이미지 전처리 코드를 실행을 하게 하고, 제가 이렇게 크기를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이 750장이 들어있거든요. 750장에 대해서 어, 신경망에 그러니까 우리 인셉션 V3 모델에 집어넣기 위해 전처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데이터셋을 줄이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많이 필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 이대로 해서 돌리니까 막 10분, 15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줄여야겠다. 라고 해서 좀 줄였습니다. 이게 지금 40초가 넘어가고 있는데 1분 조금 넘어가면 완료가 될 겁니다. 밑에 부분을 미리 보면은 이제 모델 위에서 인셉션 V3를 좀 활용해서 조금 변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좌표를 예측하게끔 구성한 모델을 만들고 인스턴스를 만들고 모델을 학습하게끔 이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에폭이 열 에폭 있잖아요. 에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더 정확해지겠지만 여기 215ms 스텝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에폭을 진행하는데 이제 0.2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5번 하면 1초겠죠? 그러면 500번 하면 이제 100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도, 여기가 아니죠. 여기 왼쪽입니다. 이게 한 회폭 하는데 7초 걸린 거예요. 7초. 그래서 이제 열 회폭만 해도 1분이 넘어요. 1분이 넘어서, 이거까지는 안 되겠다. 왜 여기 2분에 멈춰 있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습을 일단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feed 함수를 추가를 해 놓았고요. 사실은 제가 전달드린 이 데이터셋에 들어가 보면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이렇게 웨이브 언더바 인셉션 언더바 모델 2라고 해서 제가 미리 좀 긴 시간 동안 학습을 해놓은 모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파일을 이제 불러오게 할 거예요. 여기 스몰 웨이브 폴더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딱 열었을 때 쭉 밑으로 내리면은 제가 여기 숨겨놨습니다. 웨이브 인셉션 언더바 모델 2 해가지고 미리 학습된 모델을 숨겨놨어요. 이 데이터셋 로딩하는 게 빨리 진행이 안 되네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이 로드가 되면 모델을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핏을 하면 이제
그 불러온 데이터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어,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는 코드를 제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부분만 실행하면은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크리에이트 모델 하는 부분이랑 핏 하는 부분은 실행을 안 하셔도 돼요. 실행 안 하셔도 되고 바로 이제 로드 모델 있는 쪽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제 동작을 하고요.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왔는데 그래도 오래 걸리네요. 영상과 관련된 모델을 하면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고 나면 이제 그나마 좀 빨리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랑 트레인 모델을 따로 나누지 않고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바로 이용해서 모델을 집어넣어서 이제 예측을 하게 했고요. 네, 학습에 사용됐던, 다 끝났네요. 네, 4분 걸렸네요. 이 두 개는 패스하고 이제 모델 불러올게요. 모델 불러오고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던 데이터 그대로 이제 테스트 이미지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지정을 해놓았고요. 이제 모델 프레딕트 하면은 우리 학습된 저 인셉션 모델에다가 이 영상을 집어넣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월파가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좌표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실행이 되고 이 드로우박스는 이 프레딕션이랑 그 다음에 원래 원본 이미지의 바운더리 박스,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 세 개를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코드의 함수를 실행하고 마지막 드로우 바운더리 박스에서 실행하면은 여기 파란 부분이 실제 월파가 발생한 위치인데 빨간 부분이 모델이 예측한 월파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우비 박스에 있는 숫자만 이제 다르게 변경을 해주시면은 내용을 테스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실습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콜랩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잘 예측하지 못했죠. 파란 부분의 월파는 이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 모델은 여기 오른쪽, 왼쪽에 이 부분이 월파가 발생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은 이제 제가 직접 파이참이라고 하는 이제 전용 도구에서 코드를 집어넣고 이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이제 다 각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 월파가 발생한 위치랑 모델이 예측한 위치, 빨간 삼각형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셉션 V3와 이제 이 이미지의 바운더리 박스를 찾는 문제는 이제 썩 그렇게 알맞는 형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유사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지만 대부분 부정확하고 이제 부정확한 이유는 인셉션 V3 모델 자체가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좀 간략한 모델 중에 제일 좋은 거라서 가져왔지만 개체 탐지보다는 애초에 이 모델 자체가 분류에 적합한 모델이라서 그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계열 데이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LSTM 같은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객체 탐지를 위해서는 RCNN이라든지 욜로라고 하는 유명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데이터셋을 위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게 하면 이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 어, 분야가 약해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약한 모델을 가져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제가 바쁘게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 네,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혹시 오늘 진행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다는 내용 있으면은 되는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딱 6시네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홍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